이게 저는 이 이슈를 계속 확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MBC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우, 근데 MBC가 한국 언론을 살렸대요. 예. 네. 어제 그 MBC 뉴스데스크가 꼭지를 한 5개 정도 할애를 했던데 거기서 최경환이 등장을 해요. 박근혜 정부의 최고의 실세, 진박 간별사 최경환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철 대표를 이제 일단 제보를 받고 이철 대표를 다시 MBC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최경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했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실명으로는 안 하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 다른 어떤 가명으로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최경환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그 뉴스를 다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송해 주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예,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신라젠 측에 65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뭐 그 이철 대표의 전 대표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전환 사채 발행 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5억 그리고 최 부총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금이 50억에서 6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굳이 관련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 때 실세였던 사람이 개입했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직자 재산 공개 문제 때문에 최경환이 대놓고 하기는 힘든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차명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최경환 같으면은 이런 정도는 사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말하자면 이게 주식이었다고 하면 주가 조작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동원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철 대표하고 안면이 있어서 가서 60만 원, 50만 원 그 강연료 받고 강연한 사람을 비리로 엮으려고 했다. 일단 이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뭔가 사람들로부터 좀 공분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저 사실 몇 년 전에 강원도에 맹학교 예술제 행사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행사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막 오시더니 사진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옆에 아주머니 팬들 같은 분들을 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 공연 잘 보셨어요 이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람이 김진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나중에 그걸 알고는 야, 이 사진 돌아다니면 겉바라 문희정 쟤는 김진태 쪽이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사진까지 찍을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하고 지금 똑같지 않나. 강연 한번 갔는데 마치 큰 비리가 엮여 있는 것처럼. 내가 지난 총선 때요 동작 의뢰에 가서 나경원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잠깐 몇 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찍혔으면 난 나경원 측근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옆에 뭐 비서관처럼 붙어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신라젠에 관련돼서 최경환 측에서 뭐 65억 투자했다라고 이제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 건데 아마 그 신라젠이란 업체를 최경환이 그 투자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시점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유망한 한국의 그 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IPO라는 걸 하잖아요. 뭐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할 때 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벤처입니다. 그러니까 벤처는 우리가 90년대 말에 경험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해서 100억을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신라젠이라는 기술이 원조가 보니까 캐나다 기업, 캐나다하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그 항암제의 효능이 아주 크고 성공, 대박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고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13,500원에서 15만 원까지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관계자들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과 좀 가까이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근데 나중에 지금 이 임상을 미국에서 중단하라는 공고가 나중에 그 나오다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사기다라고 그 생각이 되는데 이 기업의 출발 자체는 사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한 주당이요 그 3,500원에서 네네. 한 4,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상장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15만 원이 원까지. 되는. 그럼 여기 어마어마한 비리가 개입돼서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뭐 60만 원 강연원 받고 강연한 사람은 비리 연루가 되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최경환 부분은 확실하게 취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경환이 일단 개입돼 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게 근데-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검찰이요. 사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끝난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다른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유시민을 엮으면서 최경환을 같이 엮어서 요거를 일종의 이제 뭐 아까 균형- 반찬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그렇죠. 했더라고요. 근데 최경환과 박근혜 이미 무너져 버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정권의 핵심으로 보이는 유시민을 털어대고 조금 더 엮어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문 대통령 측근들을 엮어대면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스킬을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버려진 최경환을 한 번 더 버리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 개입니다. 하나가 그 빅이라고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 관련된 이철 회장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가 라임 사태라고 속칭 얘기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연루된 신라젠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런 기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그 자산운용 같은 걸 하다 보면 권력자와 줄대기를 하려고 끝없이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이 걸리기도 하고 그 이제 청와대로 따지면 미간 말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을 한 매를 끼고 하는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정부의 도덕성과 지금 연결해서 정부가 마치 기획한 것처럼 청와대 정부가 기획한 거죠. 그리고 유시민이라는 대어를 하나 잡아야 작년에 이제 그 조국 장관 가지고 이득 봤던 그래서 검찰이 본인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에서 일정 정도는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자기 지지 쪽으로 만들었어요. 조국 장관을 희생양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유시민이란 장관을 대어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잡게 되면 그 이상의 약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권력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 그 이철 대표를 이제 추가 조사를 한 게요. 3월 12일이에요. 지난달이라고. 근데 이철 대표한테 계속해서 그 개인적으로 그 출금된 돈 한 2,100만 원쯤 되나 봐요. 요게 어디다 썼냐. 그러니까 이제 그 요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의도는 이거 뇌물로 쓴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 추궁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짜 유시민이란 이름만 쉬운 두 번. 야 어떻게 이렇게 집요할 수 있죠? 근데 원래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한다면서요.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 그렇죠. 수긍하는 것 같은 같은- 걸 받아내려고 하죠. 저도 그렇죠. 저번에 조사 받아 보면 똑같은 질문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찰 수사 방식이 그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잘 생각해봐요. 채널 A 기자가 만약에 과잉으로 뭐 했다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채널 A에서도 이동재라고 하는 기자를 지금 뭐 이동재가 잘못이 없고 이철 대표 측에서 접근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건 아니고 정반대로. 명백하게 그건 아니고 그렇죠. 문제는 검찰도 와서 이철 대표를 조사하면서 유시민 장관과의 연관성을 물었다고 하면 이동재의 채널 A나 검찰이나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나 채널 A는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말 예전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시민들은 촛불 혁명을 통해서 촛불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성숙했고 의식 수준 자체가 높아졌는데 검찰과 언론은 그 전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행태들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시민들은 사실 더 이상 그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아까 제가 했던 얘기로 그 돌아가면요. 하려고 했던 얘기로. 그러니까 80년대 그 군사 정권,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 양민을 학살하고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 언론을 통폐합시킵니다. 그리고 언론 따위는 당연히 그렇죠. 그냥 순치된 정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권력기관의 그 구조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안기부를 정점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생긴다. 그럼 당장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그러면은 안기부가 좌장이 됐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검찰도 끼워주고 경찰도 끼워주고 그다음에 무슨 뭐 관계기관 뭐 그 당시 내무부 그다음에 필요한 뭐 외교부 이런 데 그러니까 정부 부처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큰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할별로 경찰은 뭐하고 검찰은 뭐하고 뭐 문공부에서 무슨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뭐 보안사도 꼈겠죠. 군사 정권이니까. 근데 지금은 보안사 권력이 다 군 내부로만 그 수렴되고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로만 간 거죠. 그다음에 국정원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안에서 그냥 하나의 기관이 불과했던 검찰이 이들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 위험한 거는 그 당시에 안기부가 주도했었지만 안기부는 기소권이 없어요. 예. 기소 독점 기소유예가 없는데 그 권력까지 가지고서 지금 국가를 흔들어대는 거죠. 자 일단 알았고 맛만 좀 보여드렸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